보면은 232페이지 4번에 환지 계획의 인가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잠깐 보면은 자, 환지 계획을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시행자가 작성한 환지 계획에 대해서는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개발법에서는 대부분의 권한을 누가 행사했었죠? 지정권자. 근데 딱 하나 요거. 환지 계획의 인가만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합니다. 그만큼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머지 것들은 다 지정권자라고 하시면 되는데 요 환지 계획의 인가만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도 밑줄하시고 동그라미 1번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했을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앞에 뭐 특별자치도는 당연히 붙어야겠죠. 특별자치시가 없는 이유는 세종시는 얼마 전에 만들어진 시니까 신도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는. 오케이. 그래서 그냥 당연히 특별자치시에서 할 때는 세종시장이 요 인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일단 됐고 인가의 절차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환지 예정지라는 게 나오죠. 뭐 환지 예정지라는 건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은 내가 여기 환지되고 나서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공사 다 끝나고 나서입니다. 준공공사 받고 환지 처분 공고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 전에 일단 이거 쓰고 있어라고 하는 게 환지 예정지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뭐 1, 2월 달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법 내용만 좀 알면 뭐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236페이지. 236페이지에 보시면은 환지 처분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환지 처분. 자, 보시면은 환지 처분의 의의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환지 처분이란 시행자가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방식 개발 사업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방식 개발 사업 시행 전 토지의 각 필지 및 그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등 권리 목적이 되는 부분을 환지 방식 개발 사업 공사 후 환지의 위치와 면적을 확보하는 처분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소유권 이전해 주는 방식이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행정 처분을 말하는 겁니다. 자, 보면은 우리 방금 환지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썼지만 이렇게 환지 전 토지, 환지 후 토지, 누구한테 얼마를 주고 누구한테 얼마를 주고 이런 것들 계획을 수립했죠. 그리고 다음에 이 환지 계획을 인가를 받습니다. 누가 하죠? 환지 계획 인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인가를 받고 나면 사업에 착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가 완료가 되겠죠. 그러면 즉시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준공검사는 누가 할까요? 지정권자. 이거 빼고는 다 지정권자. 그래서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고 나면 60일 안에 환지 처분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이 환지 처분을 할 때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 요거 있죠, 요거? 누구한테 얼마 주고 누구한테 얼마 주고 이런 것들을 공고를 합니다. 공고. 그걸 환지 처분 공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면 물권 변동이 발생합니다. 즉 환지 처분 공고를 하고 그 다음 날이 되면 1번지, 원래 갑이라는 사람은 환지 전 1번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환지 처분 공고일이 다음 날이 되면 갑은 이제 환지 계획에서 정한 이 환지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환지의 소유자가. 자, 도시개발법에 보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이 다음 날이 되면 환지 계획에서 정한 환지를 종전 토지로 봐주겠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물권 변동은 민법 186조일까요? 187조일까요? 자, 민법 186조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고 민법 187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입니다. 뭐죠? 법률 규정.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이렇게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됩니까? 등기를 안 해도 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죠. 이렇게 자동으로 도시개발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이라는 건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정 처분을 환지 처분이라고 하고 이 환지 처분을 할 때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내용을 공고를 합니다. 공고. 그걸 환지 처분 공고라고 합니다. 한번 보죠. 그래서 법적 성질 이런 것들은 뭐 다음에 보도록 하고 절차라고 돼 있는데 일단 가로 1번에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 공사가 완료가 됐죠. 그러면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따라라는 글자는 빠져야겠죠.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공고하고 그 공고가 뭐냐면 요거 공사 완료 공고를 말하는 겁니다. 공사가 완료됐습니다라는 걸 공고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키고 나서 의견을 듣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분 발표하세요라고. 그리고 나서 이의에 따른 조치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 제출이라는 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 가로 3번에 시행자는 공람기관에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밑줄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 가로 3번에 두 번째 줄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행자가 지정권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한테 준공사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래서 시행자가 지정권자일 때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고 의견 들은 다음에 조치가 필요하면 조치를 하고 공사를 끝내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가로 4번에 환지 처분 공고라고 되어 있죠. 보면은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60일 동그라미 하시고 환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해서 동그라미 2번에 시행자는 환지 처분을 할 때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통지를 해줍니다.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요거 환지 계획에서 1번지 갑한테는 환지 후에 1번지를 얼마 주겠다 이런 내용들을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소유자에게 알리고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 그 공고가 뭐냐면 요거 환지 처분 공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가로 1번에 있던 공고는 공사 완료 공고고 요 공고가 바로 환지 처분 공고. 4번에 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공고가 요 환지 처분 공고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음 페이지. 그래서 환지 처분의 효과라고 돼 있죠. 환지 처분을 하게 되면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해서 동그라미 1번에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이라고 돼 있죠. 즉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이라는 건 이거. 환지하고 나서 1번지는 누구한테 2번지는 누구한테 이렇게 정한 거. 요 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밑줄. 이 다음 날이 무슨 말인지는 제가 2월 달에 설명을 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며라고 돼 있죠. 즉 환지 계획에서 정한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다음 날이 되면 갑이 원래 가지고 있던 종전 토지로 봐주겠다라는 거. 즉 갑은 환지 처분 공고일이 다음 날부터 더 이상 이제 종전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환지 계획에서 정한 환지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등기를 해야 됩니까? 등기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죠. 개발법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법률 규정에 따라 물권 변동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소멸한다라는 거. 공고된 날이 끝날 때 이걸 구분하는 건 제가 2월 달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런 것들은 됐습니다. 그다음에 가로 2번도 지금 볼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5번에 환지 등기 나오죠. 환지 등기 5번에 자 환지 계획에서 정한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다음 날이 되면 종전 토지로 본다. 즉 나는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미 취득했습니까? 네. 환지 처분 공고일이 다음 날이 되면 자동으로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다만 내가 이 토지를 처분하고 싶습니다. 등기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등기를 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하는 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의 등기가 아니라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를 하겠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효력은 이미 발생을 했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그 이후에 처분 요건으로서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동그라미 하시고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나 건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 신청해야 한다. 그래서 시행자가 등기소에다가 관청에 부탁하는 걸 촉탁이라고 하는 촉탁. 그래서 신청해야 한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이런 것들은 다음에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채비지 이런 것들 됐고 그 다음에 용익권자 권리 보호 이거는 다음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 청산금이라는 게 나옵니다. 10번에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아까 환지를 할 때 내 권리 면적보다 더 받을 수 있습니까? 덜 받을 수도 있습니까? 안 받을 수도 있습니까? 이런 과부족분을 돈으로 금전으로 정산하는 절차를 청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청산. 그래서 의의를 한번 읽어보면은
환지 계획에 의해서 관계 권리자 간의 공평성이 유지되어야 하나 환지 설계 기술상 어느 정도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은 부득이하다. 청산이랑 종전 토지에 대해서 환지가 지정되지 않거나 지정되었더라도 증환지 내지는 감환지로 인해 종전 토지와 가치가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과부족분을 금전으로 정리하는 것, 정산해주는 제도를 청산이라고 합니다. 청산. 이렇게 해서 뭐 청산금 산정 기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다음에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산이 무슨 말이지만 그래서 자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면 물권 변동이 발생하죠. 나는 이미 소유자가 됐습니다. 다만 처분 요건으로서 등기를 합니다. 환지 처분 공고일로부터 14일 안에. 그다음 더 받고 덜 받고 안 받은 사람들 그런 과부족분을 금전으로 청산을 해주면 사업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환지 방식이란 종전에 효용이 떨어져 있고 공공시설도 부족한 토지를 환지 방식으로 인해서 효용도 증진시키고 공공시설도 확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환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이렇게 효용이 증가된 토지로 바꿔주는 방식.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내가 받게 되는 토지는 종전 토지 면적보다 보통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그걸 감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공공시설 때문에 채비지 때문에 작게 받게 됩니다. 채비지가 뭐였죠?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땅을 채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면적식으로 사업을 할 때 내가 환지 사업을 위해서 부담해야 되는 토지의 비율을 토지 부담률이라고 부릅니다. 해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면적에다가 토지 부담률을 적용해서 내가 받게 되는 면적을 뭐라고 하죠? 권리 면적. 근데 이 권리 면적이 너무 작을 때 그런 토지를 뭐라고 하죠? 과소 토지. 이런 과소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네. 이걸 과소 토지에 의한 환지 부지정이라고 했죠. 이렇게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환지 계획이라는 걸 작성을 해야 됩니다. 시행자가 환지 계획 작성할 때는 기준이 있죠.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위지면, 토수리 환경. 그 다음 환지 계획의 내용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설계, 새거, 헌거, 비용, 입체한지 해서 설계는 환지 설계. 그 다음에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는 환지 후 토지입니까? 환지 전 토지입니까? 환지 전, 환지 후, 새거. 환지 명세라고 하면은 새거. 그래서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그 다음에 필지별과 여기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이게 바로 헌거. 종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토지, 그리고 종전에 가지고 있던 토지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까지도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채비지 보류지 명세, 비용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 입체 환지용 건축물 명세와 입체 환지에 관한 사항, 요게 포함이 됩니다. 입체 환지라는 건 토지나 건물에 있던 권리를 구분 소유 대상이 되는 입체적인 건물을 지어서 그 구분 소유권과 대지 지분으로 바꿔주는 거, 요걸 입체 환지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환지 계획을 작성하고 나면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환지 계획 인가는 누가 하죠? 다른 거 다 지정권자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것만 환지 계획 인가만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에 착수를 해서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공사 완료 공고라는 걸 하겠다. 그 다음에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을 시키고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가 다 끝나고 나면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이건 누가 하죠? 지정권자. 그리고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 받고 나서 60일 안에 환지 처분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환지 처분을 할 때에는 여기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공고를 합니다. 공고. 그걸 환지 처분 공고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면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해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면 환지 계획에서 정한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보겠다라는 거. 종전 토지로. 즉 갑은 이제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환지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 안 해도 됩니까?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입니다. 따라서 나는 이미 소유자가 됐지만 이거 제3자한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의 등기가 아니라 처분 요건으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지를 할 때는 더 받을 수 있습니까? 덜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 과부족분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절차를 뭐라고 하죠?
청산이라고 합니다. 청산. 이렇게 하면 사업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환지 방식. 보시면은 뭐 민법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조금 더 하면은 요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뭐 환지 예정지 이런 거 넘어갔는데 그것도 다 민법입니다. 민법. 그리고 요런 내용들. 환지 방식을 요렇게 한다라는 거. 이렇게 환지 방식 했죠. 나중에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정비법에 가면 이거랑 똑같이 합니다. 지금은 토지를 토지로 바꿨고 나중에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건 권리를 권리로 바꿔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랑. 그래서 요거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정비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국계법을 충분히 이해하시면은 개발법이 좀 더 쉬워지고 개발법을 충분히 이해하시면은 정비법이 또 따라서 쉬워지는 겁니다. 아까 개발법 조합이 있었죠? 법인이었죠? 그래서 요 조합의 그림 하나 있어주고 요 그림이 정비법 조합도 법인입니다. 정비법 조합도 그러면은 조합을 설립할 때는 뭐 받아야 될까요? 인가 받습니다. 그리고 인가 받으면 조합이 성립할까요? 등기해야 성립하겠죠? 그리고 등기하면 조합이 성립하고 의사결정 기구에는 총회랑 대의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할 사항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누구죠? 임원. 임원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임원은 겸직 금지임과 있고 결격 사유가 있는데 아까 봤던 결격 사유에다가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됩니다. 이 그림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정비법에서도 조합을 설립할 때 동의를 받아야겠죠? 숫자는 다르지만 역시 동의 요건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지금 배웠던 내용을 또 정비법에 계속 가져다 쓸 겁니다. 그러니까 국계법 위주로 공부를 하시라고 했던 이유는 국계법이 되면 개발법은 좀 더 쉬워집니다. 막 용어들이 용도 지역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죠. 아까 지정할 때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국계법을 하고 나면 개발법이 조금 더 수월해지고 개발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정비법은 나중에 조금 다른 내용들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비법은 지금부터 하긴 할 건데 아주 간단한 내용만 일단은 정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1, 2월 달까지도 11월, 12월 달에 했던 내용들 거기에다가 조금만 추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비법은 좀 상세한 숫자들이 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정리하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정비법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거 요거부터 정리가 안 되면 정비법은 엄청 헷갈립니다. 자, 일단은 정비법은 정비 사업을 하는 절차입니다. 정비 사업.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사업도 있습니다. 정비 사업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들이 사업의 절차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정비법이 안에 들어가면 좀 복잡한 겁니다. 일단 정비법은 요거. 이 지역은 지금 낙후된 지역입니다. 주거 환경도 불량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들. 나는 원래 이 낙후된 지역의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였습니다. 근데 여기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나면 여기 싹 밀어버리고 새로 아파트 짓겠죠? 해가지고 이 새로 짓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바꿔주는 겁니다. 종전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에게 새로 짓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바꿔주는 거. 권리로 바꿔주는 방식이 바로 정비법,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딱 어울리는 노래가 있죠.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게 바로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예전에 10회 이전에 아주 옛날 문제긴 한데 다음 중 환권에 관해서 다룬 법률은 이런 적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 환지인 줄 알고 도시개발법을 찍었는데 이건 정비법입니다. 정비법. 환권. 권리로 바꿔주는 거.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정비사업을 하는 절차에 관해서 다룬 법률입니다. 정비사업도 도시군 계획사업입니까? 도시군 계획사업은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하는 절차는 제가 똑같다라고 했죠. 또 보여드립니다. 자, 우리가 앞에 국계법에서 시설사업 배웠고 방금 개발사업 배웠죠. 자, 도시군 계획사업들은 항상 계획사업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계획을 만듭니다. 계획. 해서 시설사업 할 때 맨 처음에 만들었던 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걸 수립했죠.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을 할 때는. 개발사업 할 때는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비사업 할 때는 정비기본계획이랑 정비계획이라는 걸 만듭니다. 어쨌든 계획을 수립하죠. 그리고 나면 계획을 만들고 나면 사업을 어디서 할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게 뭐죠? 구역 지정.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도 구역을 지정했죠. 근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할 때는 관리 계획에서 이미 어디서 사업할지가 정해지고 들어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어디서 할지를 정하고 나면 사업을 누가 할지를 정합니다. 그게 뭐죠? 그럼 정비 사업에서도 시행자를 정하면 되겠죠. 시행자.
그 다음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시행자가 계획 하나 만들죠. 그게 무슨 계획이죠? 실시계획. 여기도 실시계획. 근데 정비법에서는 실시계획을 용어를 조금 다르게 씁니다. 사업 시행계획 이렇게 부릅니다. 뉴스라든지 신문 보면은 무슨 뭐 정비구역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업 시행계획이 이겁니다. 이거. 근데 이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을 할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긴 합니다. 근데 사업 시행계획 인가만 받아도 어느 정도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된 단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그 시행자가 실시계획이나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시행계획,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거죠. 그럼 확인을 받아야겠죠. 그게 인가받고 고시하고. 그리고 여기도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나면 요걸 인가받고 고시합니다. 인가받고 고시하고. 그리고 나서 요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방금 봤던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실시 단계에 들어가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였죠. 수용 방식이랑 환지 방식. 수용 방식이랑 환지 방식. 근데 정비법은 사업의 시행 방식이 크게 보면 한 5개 정도까지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방식이냐면 뭐 여기다 써보면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가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시 단계에서는 이 관리 처분 계획을 볼 겁니다. 실시 단계에서는 우리 정비 사업 할 때 보면은 조합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조합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고 나면 그 다음 절차가 뭐냐면 분양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분양 신청을. 그래서 분양 신청을 받을 때는 먼저 정비구역 안에 있는 조합원들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조합원들이 다 이 정비 사업에 동의하는 거 아니겠죠? 나는 나오고 싶다 하면 분양 신청 안 하면 되고 분양 신청한 사람들 그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좋은 동, 좋은 호수 뽑아서 조합원들끼리의 동호수 추첨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는 거 일반 분양하겠죠. 일반 분양하고 나면은 일반 분양분에 대한 동호수 추첨을 합니다. 이게 분양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할 때는 먼저 이 실시 단계에서 분양 신청을 받아요. 분양 신청. 분양 신청을 먼저 받고 이 분양 신청한 현황을 기초로 해서 만드는 계획을 바로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개발법에서는 사업의 시행 방식을 수용 방식 아니면 환지 방식 이렇게 했는데 정비법에서는 제가 요걸 단계를 나누겠습니다. 1단계는 분양 신청하는 단계. 그리고 나서 이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해서 만드는 계획이 관리 처분 계획. 요렇게. 분양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눌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여기서는 준공검사라고 하지 않고 준공인가라고 합니다. 근데 사업 시행 계획을 실시 계획으로 바꿔가지고 틀렸다라고 내지 않고 준공인가를 준공검사로 바꿔가지고 틀렸다라고 내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실시계획이나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똑같은 말이고 여기 준공인가나 준공검사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다시피 사업의 절차는 똑같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준공검사까지만 쓰지만 이 준공검사 뒤에는 다 똑같이 공사, 완료, 공고라는 절차가 다 붙어 있습니다. 시험이랑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생략했는데 준공검사를 받고 나면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라는 사실을 공고를 해줍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절차가 이렇게 똑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국계법에서 시설사업의 절차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개발법이랑 정비법의 목차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개발법 보시면은 이런 순서대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었죠. 정비법도 지금 보시는 이 순서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정비기본계획 만들고 정비계획하고 구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시행자 지정에서는 당연히 또 여기 중요한 게 조합.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만큼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뭐 100%. 그 다음에 뭐 구역 지정이라든지 정비 기본 계획 여기 시험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관리 처분 계획 안 나올 수가 없고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정비법 주요 내용입니다. 근데 정비법은 이러한 상세한 사업의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정비사업 3가지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 정비사업 3가지가 어떤 사업인지 모르고 절차에 들어가 버리면은 안에서 막 헷갈려 버립니다. 정비사업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알고 나서 사업에 들어가면은 이 복잡한 절차들이 조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할 건 이 정비사업을 구별할 겁니다.
그리고 1, 2월 달까지는 주로 이것만 하고 1, 2월 달에는 제가 여기에다가 이 정비사업 구별하는 거에다가 조금 내용을 추가할 겁니다. 오늘은 딱 요것만입니다. 정비법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개론에서 정비법 문제, 공법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그거 딱 요 수준으로 됩니다. 여기 정비사업 구별하는 데서. 그러니까 학개론에서도 공법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되는데 딱 요 수준으로 출제를 하니까 이게 많게는 쉽게 나올 때는 막 2문제, 3문제씩도 나옵니다. 사업 구별하는 데서.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정비법 가보시면은 용어의 정의 몇 가지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58페이지 거기 보면 뭐 재정 목적은 좋은 말이니까 한번 보시고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고시된 구역을 정비구역 그리고 2번 정비사업이 나오죠? 이걸 봐야 됩니다. 조금 이따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옆에 가로 3번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는 게 있죠. 노후불량 건축물은 말 그대로 오래된 건물입니다. 오래된 건물. 근데 이거 읽어보시면은 초등학생도 그렇지 노후불량 건축물이지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다음 페이지 260페이지에 보시면 260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있죠? 동그라미 3번에 거기 디귿 보죠. 디귿. 동그라미 3번에 디귿. 보면은 해당 건축물 준공일을 기준으로 40년 동그라미.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즉 40년까지 쓰기 위해서 고쳐 쓰는 비용이 신축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더 큰 겁니다. 이런 것들을 노후불량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4번에 보면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바로 뒤에 기역에 준공된 후 거기 밑줄하죠. 20년 이상 30년이야. 요거 가끔 바꿔냅니다. 요거. 그리고 나머지 노후불량 건축물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 그러니까 노후불량 건축물 이런 것들을 다음 중 뭐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냈을 때 주로 바꿔내는 건 방금 보셨던 40년이랑 20년 이상 30년이야. 그거 많이 바꿔냅니다. 그거만 보시면 되고 정비 기반 시설은 뭐냐면 기반 시설입니다. 우리 기반 시설 국계법에서 배웠죠? 그겁니다. 그거. 근데 정비 사업이랑 관련된 기반 시설을 정비 기반 시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다음에 옆에 페이지 가로 5번에 공동 이용 시설 보이죠? 이건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공동 이용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나오는 게 다음 중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중 공동 이용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구별하는 거. 4번, 5번 구별하는 거. 근데 읽어보시면 가로 4번에는 요거 기반 시설이라는 거 국계법에서 배웠던. 근데 가로 5번에 공동 이용 시설 한번 읽어보면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 회관, 공동 작업장 그 밖에 박스 안에 보면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유자 시설 이런 것들을 공동 이용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 이용 시설을 확실히 기억하시고 나서 나머지는 기반 시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씩 요걸 구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로 6번에 대지라고 돼 있는데 자 대지는 보통은 우리가 대지라고 하면은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합니다. 근데 정비법에서는 대지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정비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라고 돼 있죠. 정비 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토지는 싹 다 대지입니다. 옆에다가 가로 열고 지목 불문이라고 하나 쓸까요? 지목 불문? 그러니까 보통은 지목이 대인 토지,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하는데 정비법에서만큼은 대지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대지라고 합니다. 정비사업으로. 그다음에 가로 7번에 주택단지는 이거 그냥 아파트 단지입니다. 나중에 건축법이랑 주택법을 좀 배우고 와서 제가 좀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다음에 시행자는 시행하는 사람을 말하고 가로 9번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그다음에 가로 10번에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되어 있죠. 토지주택공사 등. 자, 토지주택공사 등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거기 밑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지방공사 밑줄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LH죠. 그거랑 지방공사 이걸 묶어서 정비법에서만큼은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합니다. 토지주택공사 등. 한국토지주택공사랑 지방공사를 합해서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저는 필기할 때 이걸 주공 등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주공 등.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랑 지방공사를 묶어서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정비법에서는 부릅니다. 근데 저는 필기할 때 주공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주공 등. 그다음 그 밑에 정관 등이라는 게 나오죠. 자,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자치법규라고 합니다. 자치법규. 자치법규. 우리가 아까 하나는 배웠습니다. 도시개발법에서도 토지 소유자 7명이 모여가지고 뭐 만들죠? 정관. 그래서 7명이 모여가지고 만드는 게 정관이죠. 그래서 자치법규라는 건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이 아니라 구성원들끼리 하는 약속을 자치법규라고 하는데 누가 만드는지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다릅니다. 누가 만드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조합이 만들면 뭐라고 돼 있죠? 정관. 조합이 만들면 정관. 토지 등 소유자가 만들면 규약이라고 돼 있죠. 규약. 토지 등 소유자가 만드는 게 규약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보면은 공공이죠. 시장 군수나 토지주택공사 등 뒤에 뭐 신탁업자는 참고로 보시고 공공이 만드는 걸 시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시행 규정. 이걸 묶어서 보통 다른 법에서는 이걸 자치법규, 일반적으로는 자치법규라고 부르는데 정비법에서는 정관 등이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정관 등. 자, 요 세 가지 누가 만드는지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합이 만들면 뭐죠? 정관.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만들면 규약. 공공이 만들면 시행 규정. 조합이 만드는 정관, 토지 등 소유자가 만드는 규약, 공공이 만드는 시행 규정. 이걸 묶어서 자치법규라고 하는데 보통 여기서 정비법에서는 정관 등이라고 합니다. 이건 개발법에도 나오는 겁니다. 개발법에도 아까 조합이 만들면 정관입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만들면 규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관은 조합이 만드는 거, 토지 소유자가 만들면 규약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들 하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258페이지 258페이지 가로 2번에 정비사업 나오죠? 그래서 이게 주로 그렇게 뭐 박스 해놓고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해가지고 1번 주거환경개선사업, 2번 재건축사업, 3번 재개발사업, 4번 공공재개발사업, 5번 공공재건축사업 해서 고르는 겁니다. 사업 쭉 설명해놓고 이게 제일 쉬운 문제. 그래서 일단 사업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업들을 어디서 시행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그래서 보면은 뭐 동그라미 1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돼 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밑줄하시고 박스 안에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라고 돼 있죠. 그리고 정비 기반 시설은 어떻죠? 그 뒤에 밑줄 극히 열악. 그냥 열악만 하면 안 됩니다. 극히 열악. 그다음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밑줄 과도하게 밀집. 한 지역으로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까지 끊고 이게 첫 번째. 그다음에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 밑줄 하시고 정비 기반 시설이나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거기 뒤에 밑줄 하죠.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 요 두 가지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비 기반 시설은 어떻죠? 극히 열악합니다. 극히 열악. 노후 불량 건축물은 과도하게 밀집. 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라고 돼 있고, 두 번째는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이나 공동 이용 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택은 보전 정비 개량. 무슨 말이냐면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고쳐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보전 정비 개량. 이게 무슨 말인지는 조금 이따가.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 밑줄 하시고, 여기는 정비 기반 시설은 어떻죠? 열악합니다. 극히 열악 아니고 그냥 열악이죠.
그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은 과도하게 밀집 아니고 그냥 밀집 밑줄. 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이게 첫 번째. 거의 끊으시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밑줄.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나머지는 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데 여기는 밑줄,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이하는 다음에 볼 겁니다. 놔두시고 옆에 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재건축 사업이 볼 겁니다.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 밑줄. 동그라미 3번에 재건축 사업. 자,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은 어떻죠? 아, 여기는 양호합니다. 기반 시설이. 근데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거기 공동주택이 밀집 밑줄. 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재건축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이하는 역시 또 다음에 볼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하에 있는 게 공공재개발 사업, 공공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그건 다음에. 그래서 일단 요 세 가지 구분해야 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첫 번째,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은 어땠죠?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은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그러면은 이거 어딜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달동네 정비 사업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도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림이 있었는데 제가 그리는 그림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해서 제가 직접 그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은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은 여기입니다. 여기. 완전 달동네. 여기 다리 이렇게 떠 있는 거죠. 여기.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 두 번째,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이라고 돼 있죠.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보통 원래는 재개발 사업이에요.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 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 요거 조금 있다가. 자,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어떻죠? 열악. 노후불량 건축물은 밀집. 여기는 달동네보다 조금 형편이 나은데 달동네 밑에 동네입니다. 달동네 밑에 동네. 여기가 재개발 사업 대상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재개발 구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가보면은 완전 평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살짝 오르막입니다. 그리고 그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보면은 여기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 같은 것들이 막 있던 지역들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재개발 구역 사진 하나 보여드렸는데 인문 강의 첫 번째 시간에 뭐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들이 막 밀집한 지역들입니다. 요런데 여기는 달동네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여기도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든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들입니다. 그 다음 아까 개선사업의 두 번째 거 보면은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이라고 돼 있죠. 원래는 여기는 재개발 사업을 하는 데입니다. 근데 우리가 개성구역이나 재개발 사업 이런 데 보면은 우리가 하는 정비 사업들은 대부분 기존에 있던 주택들이 이거 어떻게 하죠? 싹 허물어버리고 여기다 새로 아파트 짓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다른 방식으로 정비 사업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이니까 이렇게 단독주택들이 있고 다세대, 다가구 이런 것들이 막 있습니다. 이런 지역인데 여기를 원래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해서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지었을 텐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시설을 확충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지역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도로도 그렇게 넓지 않고 도로가 뭐 차가 두 대가 다닐 수는 있는데 막 쌩하고 지나갈 수는 없고 서로 보면은 눈치 보는 데 있죠? 슬금슬금 이렇게 기어가는데 그런 데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에는 가로등도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밤에 지나다니면 좀 무서운 거죠. 이런 곳에서 도로를 조금 확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밤에 다니면 무서우니까 일단 가로등 같은 걸 설치를 해줘. 가로등. LED로 이렇게 설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을 설치를 한다라고 해서 무섭지 않은 게 아니겠죠? 그래서 범죄 예방 등을 위해서 CCTV 같은 걸 달아줍니다. 풀 HD급 화질로 밤에도 모공까지 지키는. 이제 여기는 무섭습니까? 무섭습니까?
가로등도 밝게 설치하고 CCTV까지 막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무섭다는 분은 그분이 무서운 분입니다. 이제 안 무섭죠. 그리고 나서 기반시설 같은 거, 도로 같은 걸 정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담장이 다 쌓여져 있었는데 담장을 싹 허물어버리고 이 앞에다가 뭘 해주냐면 담장을 허문 자리에다가 잔디밭 같은 거 깔아가지고 조경 같은 것도 다 지원을 해줍니다. 이렇게 고쳐놓는 거.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런 걸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 짓고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 짓고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아파트만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기존의 주택들을 유지를 하면서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고쳐 쓰면서 이런 단독주택, 빈집 같은 거 허물어 가지고 마을 공동 세탁장 이런 걸 설치하는 겁니다. 마을 공동 세탁장. 이런 달동네에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니까 내지는 공동 타가소 같은 걸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CCTV를 설치했으니까 담장을 허물고 이 앞에다가 잔디밭을 쫙 깔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랐는데 여름이 되니까 여기에 평상을 펴놓고 수박도 같이 먹고 그다음에 겨울에 같이 김장도 하고 마을 공동체가 살아나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몇 개 해보니까 괜찮더라는 거. 괜찮더라. 그래서 무조건 허물어 가지고 아파트만 지을 게 아니라 좀 기존의 주택들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고쳐 써보자라는 게 두 번째 개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재개발 사업의 대상 지역이지만 아파트 짓지 말고 이렇게 고쳐보자라는 거. 핵심은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 즉 철거하고 새로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고쳐 쓰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으로. 이게 개선 사업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 재개발 사업은 일단 달동네 밑에 동네에서 하는데 두 번째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하면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그러니까 재래시장 같은데 재래시장이라든지 오래된 공업지역들 이런 지역들 되게 낙후된 지역이죠. 이러한 지역에다가 재래시장 같은 거 정비구역 지정해서 신식 건물 같은 거 짓죠. 아니면은 위에 비 안 맞게 막 뚜껑 설치하고 요렇게 정비하는 거. 그게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도 한다는 도시 환경.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은 어떻죠?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여기 도로가 잘 깔려져 있습니다. 앞에 왕복 한 8차선 도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지하철역도 위치합니다. 이쪽 문으로 나가니까 지하철역이 위치하고 이쪽으로 나가도 지하철역이 위치하고 뒷문으로 나가니까 또 지하철역이 하나 더 위치하고 트리플 역세권. 그 다음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역시 백화점이나 마트까지도 위치를 하는 거죠. 단 이 아파트가 지어진 지 40년 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곳곳에서는 금이 가 있고 지하 주차장이 없어서 밤이 되면 차를 막 밀고 다니고 수도꼭지를 트니까 녹물이 콸콸 쏟아지고 그런 아파트입니다. 뭐 그런 데도 있고 대표적으로 뭐 음마 아파트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아는 데죠. 이런 데. 그러니까 재개발과 재건축의 가장 큰 차이는 재개발은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이라면 재건축은 공동주택에 사는 공동주택.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음마 아파트 그리고 강남 일대에 각종 주공 아파트들 있죠? 지금 재건축의 핵심이 되고 있는 둔촌주공, 개포주공, 반포주공, 잠실주공 이런 데 다 재건축 대상 지역입니다. 이 음마 아파트까지. 이렇게 해서 이런 데가 재건축 사업의 대상 지역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재개발이랑 재건축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재건축의 핵심은 공동주택에서 하는 겁니다. 공동주택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예전에도 재개발이랑 재건축을 구분을 했었는데 예전에는 재건축에는 공동주택이라 말이 없었습니다.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라고 했는데 주변에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이 대부분이 공동주택이다라는 거죠. 해서 요거를 개정을 하면서 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비 사업이 6가지가 있었는데 그때보다는 이제 활만해졌습니다. 처음에 제가 처음 강의할 때는 이 정비 사업이 6개였습니다. 정비 사업 6개 쓰고 특징 설명하고 나면 사람 절반 나가죠. 못 알아듣습니다. 정비 사업 이름 외우는데 막 한 달 걸리고 이럽니다. 근데 이제 간단해졌습니다. 사업이 3개밖에 없죠.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요즘에는 뭐 주거환경 관리 사업, 그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른 법으로 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치면서 이렇게 3가지로
바꿨습니다. 일단은 이게 사업의 특징 해서 요거 써놓고 다음의 설명에서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해가지고 고르는 거. 그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 그 다음 아까 도시개발법에서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죠? 토지 소유자,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였습니다. 근데 정비법에서는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의 권리자가 됩니다. 개발법은 토지 소유자, 정비법은 토지 등 소유자니까 토지 소유자 말고 좀 더 있겠죠. 해서 거기 261페이지 가로 9번에 맨 밑에 자,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은 개선 사업이랑 재개발 사업에서는 같이 쓰고 재건축 사업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 동그라미 1번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또는 동그라미 할까요? 박스 안에 가로 9번 토지 등 소유자의 박스 안에 보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 밑줄 하시고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또는의 밑줄. 근데 재건축 사업은 밑줄 하시고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및 그 동그라미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죠. 자,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라고 돼 있죠. 근데 재건축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입니다. 자, 여기 내가 정비구역 안에 토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건물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상권자입니다. 지상권자. 이럴 때 재개발 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합니까? 또는이니까.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합니까? 지상권자는 해당하죠. 근데 재건축 사업에서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라고 했죠. 그러면 재건축 구역에서는 내가 토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합니까? 및 그라고 했으니까 토지뿐만 아니라 그 건물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역시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지상권자는 이게 차이입니다. 내가 정비구역 앞에 큰 꿈을 가지고 합격증을 들고 가게를 차렸습니다. 근데 거기가 마침 재개발구역이나 재건축구역인 거죠. 해서 정비구역 안에 있는 이제 하루 첫날 개업해가지고 떡 돌리고 있는데 정비구역 안에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우리 동네에서 정비사업 한다는데 이게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사람도 많았겠죠. 재개발이랑 재건축을 구분 못하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아마 사업 이름이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아니면 재개발 구역, 재건축 구역으로 정해져 있을 테니까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나중에 정비법에서는 조합원이 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게 또 문제가 되는데 그건 조례를 봐야 됩니다. 조례를. 입주권을 받을 수 있냐 없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까 환지 방식으로 할 때 너무 작은 토지 뭐라고 했죠? 정비법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정비법에도 너무 작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양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지상권자는 또 분양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이 될 수 있냐 없냐는 이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개발 구역 안에 나는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나중에 조합원 될 수 있습니까? 네, 됩니다. 재개발 사업에서는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근데 여기가 재건축 구역입니다. 내가 건물만 가지고 있죠?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건물이랑 그 부속 토지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같이. 이런 것들. 이거 가지고 조합원이 되고 안 되고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정비법에서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조합이 안 나오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누가 조합원이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조합원이니까 나중에 분양 신청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요 조합원 중에서도 분양 신청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아까 과소 토지라든지 요 지상권자들은 분양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안 줍니다. 그래서 개선 사업이랑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똑같은데 재건축 사업은 다릅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첫 번째,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은 극히 열악합니다. 극히 열악. 노후불량 건축물은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기반 시설이나 공동 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고쳐 쓰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은 열악하죠. 노후불량 건축물은 밀집,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 열악, 밀집.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이건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그 다음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은 어떻죠? 양호합니다. 여기는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만 요거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사는 게 재건축 사업. 그 다음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입니다. 그러면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합니까?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해당하고 지상권자는 해당하죠. 임차권자는 안 되죠. 지상권자만. 임차권자 안 되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지상권자는 안 되고 임차권자도 건축물이랑 그 부속 토지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야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어디를 볼 거냐면 좀 많이 넘어가야 됩니다. 285페이지 보시고요. 285페이지. 거기 보면 정비사업의 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번에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아까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수용 방식이랑 환지 방식 요 두 개밖에 안 나왔죠. 여기는 방식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첫 번째 보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해서 1번에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거기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이라고 돼 있죠. 그 스스로 개량 방식 밑줄 할까요? 저는 앞으로 이걸 셀프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셀프 방식. 그러니까 시행자가 정비 기반 시설이나 공동 이용시설을 확충을 해줍니다. 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자가. 그리고 나면 주택은 스스로 보전, 정비, 개량, 고쳐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시행자가 각종 인프라들을 깔아주면 주택은 스스로 고쳐 쓰는 방식. 이걸 첫 번째 셀프 방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 외이자에게 공급하는 방식. 그냥 수용 방식 하시면 됩니다. 수용 방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지 방식. 환지 방식. 그 다음에 4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해서 관리처분이라고 돼 있죠. 마지막에 관리처분 방식. 근데 여기서는 주택 및 부대 그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면은 주택에다가 밑줄하고요. 주택.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라 위에 올라가 보시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맨 첫 번째 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밑줄 혼용하는 방법. 즉 이 네 가지 방식들을 섞어서 혼용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혼용하는 방식. 섞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재개발 사업은 첫 번째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 밑줄 하시고 그 뒤에 뭘 공급한다고 되어 있죠? 건축물 동그라미 건축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공급하는 방식 또는 마지막에 환지 방식. 환지 방식 밑줄.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 밑줄 하시고 주택 주죠? 주택 주고 나서 뒤에
오피스텔 동그라미. 주택이랑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 요게 사업의 시행 방식입니다. 그럼 첫 번째,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수 없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죠? 재건축. 재건축은 관리 처분 계획 방법밖에 없으니까. 재건축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첫 번째,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 두 번째는 수용 후 공급하는 방식. 세 번째는 환지 방식. 네 번째는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뭘 주죠?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환지로 할 수 있고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뭘 공급하죠? 건축물. 건축물. 왜 건축물을 주냐라면은 자, 주택도 건축물입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는 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걸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사니까. 상업지역에서 하면 상가를 줘야 되고 공업지역에서 하면 공장을 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건축물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나 공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도 하니까. 그 다음 재건축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주죠. 그리고 또 뭘 줄 수 있죠? 오피스텔을 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자, 여기 보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거나 열악한 지역에서 하죠. 즉 기반 시설이 막 부족하고 낙후된 지역입니다. 해서 여기서 하는 정비 사업들은 공익적인 목적이 사익적인 목적보다는 좀 더 큰 사업입니다. 개선 사업은 훨씬 크고 재개발 사업은 공익적인 측면이 더 큰 사업. 근데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은 어땠죠? 양호한 지역, 즉 기반 시설, 인프라는 잘 갖춰진 지역입니다. 근데 우리 집이 낡아서 우리 집을 고치자라고 하는 게 재건축 사업입니다. 음마 아파트 이런 데. 그러니까 여기는 공익적인 측면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상관없고 사익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한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정비 사업을 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건 수익성이 얼마나 되느냐입니다. 정비 사업에서 수익성을 결정하는 건 뭘까요? 일반 분양분입니다. 일반 분양분. 일단 조합원들한테 나눠줘야겠죠? 그리고 남는 일반 분양분이 이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재건축 사업인데 예전에는 3인 가구, 4인 가구가 많을 때 그럴 때는 뭐 32평짜리 이런 거 24평짜리 아파트 지어가지고 분양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과 같이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할 때 이럴 때에는 차라리 8평짜리 오피스텔을 3개, 4개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게 수익성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1인 가구들이 제일 많은 사는 데가 어디냐면 지하철역 주변에. 거기를 앞으로 역세권이라고 할 거고 책에서는 준주거지역 내지는 상업지역 이렇게 나올 겁니다.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묶여 나오면은 여기는 이렇게 생각하죠. 역세권이다. 그리고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기억하죠. 그리고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상대적으로 오피스 빌딩들도 밀집한 지역이겠죠. 이렇게. 자, 책에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는 역세권이고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곳에서는 기존에 3인 가구, 4인 가구가 많을 때 말고 1인 가구들이 많으니까 오피스를 지어서 공급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재건축 사업을 좀 더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그래서 거기 연필 모양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국계법에 따른 밑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아무 데서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피스텔만 너무 많이 공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체 면적의 밑줄 30% 이하까지. 요게 사업의 시행 방식입니다. 사업의 시행 방식.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개선 사업은 첫 번째 셀프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 두 번째는 수용, 세 번째는 환지, 네 번째는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뭘 주죠? 주택을 줍니다. 및 부대 복리시설 이건 됐고 주택. 그리고 이거 섞어서 할 수도 있습니까? 네, 혼용하는 방식으로도. 재개발 사업은 첫 번째 환지 방식이랑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뭘 공급하죠? 건축물, 상가를 줄 수도 있고 공장을 줄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주고 또 뭐까지?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오피스텔은 1인 가구들이 많이 사는데 용도 지역은 어디서?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 이런 데서 면적은 30% 이내까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정비사업의 시행자라는 게 나오죠. 시행자.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보니까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에서는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은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입니다. 여기 어디라고 했죠? 달동네. 그 달동네 사는 사람들한테 야 니네 조합 만들어서 빨리 정비사업 해봐 라고 하면 사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분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되게 막 빠듯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정비사업에는 관심도 없고 다음날 뭐 먹고 살지 그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한테 조합 맡겨가지고 사업하라고 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겁니다. 두 번째,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이나 공동 이용시설을 확충을 해주겠답니다. 시행자가. 그러면 우리 마을에서 조합을 설립해서 우리 마을에 가로등 설치하고 CCTV 달고 조경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조합원 여러분 돈을 100만 원씩 걷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 돈 내놓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민간한테 맡겨놓으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해서 개선사업은 공공주도로 하는 사업이다라고 기억하십시오. 공공주도로. 근데 재개발 사업은 개선구역보다는 조금 형편이 나은 곳이겠죠? 재개발 사업은? 여기는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도 많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한남 3구역, 4구역, 5구역 이렇게 재개발 사업 제일 많이 하는 데가 한남동 거기. 한남 그 이태원동 옆에 보면은 한강 바로 보이는 데가 한남 2구역, 3구역, 4구역 거기 구역 되게 많습니다. 이런데 여기는 형편이 나온 곳입니다. 그래서 재건축구역, 음마아파트 사는 사람들 괜찮겠죠? 이거는 조합 만들어서 민간한테 맡겨놔도 사업이 된다라는 겁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자, 아까 공익적인 측면이 더 큰 사업은 개선사업이랑 재개발사업. 공익사익 이렇게 구분할 때는 개선사업이랑 재개발사업을 묶었습니다. 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공익적인 측면이 더 큰 사업입니다. 근데 재건축사업은 거의 사익을 위해서 우리 집 고치는 겁니다. 재건축사업은. 근데 자, 공공이 주도로 하느냐 민간이 주도로 하느냐 이걸 나눌 때는 개선사업은 이거 방금 말씀드렸죠. 민간한테 맡겨놓으면 사업 안 됩니다. 근데 해서 개선사업은 공공이 주도를 하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민간 주도의 사업입니다. 요렇게. 이거 가지고 나중에 공공이 주도로 하는 사업이니까 요렇게 합니다. 민간이 주도로 하는 사업이니까 요렇게 합니다. 아니면 이건 공익적인 측면이 더 큰 사업이니까 요러한 절차를 거칩니다. 사익적인 측면이 더 큰 사업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는 걸 설명드릴 겁니다. 이걸 구분하고 나서 왜 그런지를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시 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 이렇게 묶인 거 요거는 공익적인 측면이 더 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보면은 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의 경우라고 하면은 이건 공익적인 측면이 더 커서 이렇게 규정이 돼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재건축사업은 사익적인 측면이 더 큰 사업이니까 따로 분류합니다. 근데 만약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묶여놨다. 이건 민간 주도로 하는 사업이다 라는 특징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개선사업 따로 나면 이건 공공주도로 하는 사업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행자가 달라집니다. 이것 때문에. 자, 아까 개발 사업에서는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지정권자. 정비법에서는 이 사람이 다 합니다. 개발법은 지정권자, 정비법은 시장, 군수 등이라는 사람이 다 할 겁니다. 시장, 군수 등이라는 사람이. 이게 누구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을 줄여서 정비법에서는 시장, 군수 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공주도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누가 하냐면 저 사람이 합니다. 시장, 군수 등이. 시장, 군수 등이. 자, 뭐 많이 써져 있는데 노란색 글씨만 봅니다. 지금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셀프 방식으로 하든지 나머지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하든지 원칙은 시장, 군수 등이 합니다. 근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민간 주도의 사업이었죠.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조합 만들어서 합니다. 요거 보죠. 그래서 1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라고 돼 있죠. 가로 1번 스스로 계량 방식 이게 셀프죠. 스스로 계량 방식 밑줄하시고 그 줄 맨 끝에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 밑줄. 가로 2번에 나머지는 지금 안 볼 겁니다. 가로 2번에 수용, 환지, 관리 처분 방법 나머지 방식이죠. 그것도 그 밑에 줄에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 미출. 그러니까 개선 사업의 원칙적인 시행자는 누구죠? 시장, 군수 등입니다.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등. 그 다음에 거기 옆에 287페이지 2번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 이건 이렇게 묶여놨다라는 건 민간 주도의 사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박스 안에 1번 조합 미출. 맨 앞에.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가로 2번에 재건축 사업은 조합 미출. 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조합이 합니다. 조합이. 근데 재개발 사업은 동그라미 2번에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미출하시고, 토지 등 소유자가 미출. 무슨 말이냐면 토지 등 소유자가 너무 작습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먼저 5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등기도 하고 막 이런 복잡한 절차들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20명도 안 되는 거죠. 20명도 안 될 때는 굳이 조합을 만들 필요가 있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 보니까 재개발 사업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도 합니까? 상업지역에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보니까 큰 빌딩 몇 개 있는 겁니다. 큰 빌딩 몇 개. 토지 등 소유자들 모이세요라고 하니까 뭐 열댓 명 오는 거죠. 공업지역에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보니까 공장 사장님들도 한 열댓 명 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창립총회 개최하고 임원 뽑고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즉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할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 사람이 별로 없을 때는 조합을 만들지 않고 그냥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개선 사업은 원칙적으로 공공주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자가 누구죠? 시장, 군수 등. 근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민간 주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시행자가 조합입니다. 단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죠? 이것도 시험에 무지 나옵니다. 지금 시행자에 제가 뭐 많이 써놨는데 사실 노란색 글씨만 알아도 문제 푸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이걸 몰라서 틀리는 거지 뒤에 걸 몰라서 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시행자에서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1월 달에도 이것만 할 겁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하얀색 글씨들을 제가 그때 설명드릴 거고 여기다가 아까 했던 정비 기본 계획이 뭔지 그런 것들만 추가를 할 겁니다. 이게 답니다. 이걸 일단 구분하고 정비 기본 계획, 정비 계획, 구역 지정, 조합 설립으로 들어가야지 이걸 모르고 나서는 안에 들어가면 막 엄청 헷갈립니다. 정비법은. 그래서 다시 자 개선 사업 특징, 토지 등 소유자는 했고 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 개선 사업은 셀프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개선 사업에서는 뭘 주죠? 주택을 줍니다. 주택.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환지 방식이랑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뭘 공급하죠? 건축물,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도 하니까. 그다음에 재건축은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주고 또 뭐 주죠? 오피스텔. 이건 용도 지역은 어디에서?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면적은 30% 이하까지만. 그 다음에 시행자죠. 시행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공공주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시행자가 누구죠?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민간 주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시행자가 조합. 만들어서 사업하는 게 원칙이지만 조합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까? 그건 무슨 사업이죠? 네. 토지 등 소유자가 얼마 미만일 때? 끝. 여기까지. 정비 사업은 일단 이게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이고 학계론에서 문제가 나오면 딱 요 정도 수준으로 출제를 합니다. 요거를 일단 구분을 하셔야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이렇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제가 건축법부터 보겠습니다. 정비법은 딱 요것만 보시면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정비법은 요것만.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건축법 이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